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일반 개별 임상학회마다 좀 온도 차는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허용하고 쓸 것인가 이런 얘기들까지가 이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임상 프랙티스 안에서 환자의 심텀들이나 어떤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한다, 이런 트리트먼트 이제 전략을 세운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이제 이거 JCO에 이미 이거 페이퍼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려해야 될 팩터들이 뭐 5개에서 10개 이런 수준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5개 정도만 해도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정밀 의료로 대변되는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체 정보나 그걸 단백질 분자 정보를 넘어서 의료 영상 정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고려해야 될 개수가 이미 n수가 이제 100개, 1000개, 10,000개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익스포넨셜하게 이게 이제 바쁘신 임상 중에 고려하실 수 있는 n수인가,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꼭 인공지능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이제 뭔가 이제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분야에서도 단순히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에서 이미지 베스트 태스크에서 저희가 기존에는 예, 어떤 이제 리전이 이제 어디에 있다 없다, 있으면 어디 있다 이 정도를 알려주는 디텍션까지 머물렀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이제 롱기튜드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추적 관찰 그리고 예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까지 된다.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영역이고, 특히나 이제 의료 영상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앞에서 지노믹 데이터도 배우셨고, 오후에는 아마 이제 리얼월드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를 배우실 텐데, 의료 영상을 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덴스한 인포메이션이다. 그러니까 일부 샘플링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인체를 이제 리전뿐만 아니라 섹셔널하게, 크로스 섹셔널하게 모든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덴스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인 인포메이션, 찍히면 찍히는 대로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릴라이어블하다, 이런 근거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리전 디텍션을 통해서 리전이 어디 있다 없다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디퍼런셜 다이버시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자 아형들까지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이제 연구가 현재 이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에 대한 리스폰더와 난 리스폰더를 이제 그냥 이 영상만 보고 한번 감별한다. 사실은 이제 이제 히스토패솔로지컬하게는 근거가 있지만, 사실 레디올로지 영역에서 이게 정말로 이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는 아직 이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설로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영상상에서의 텍스처 자체가 다르다. 어떤 이제 그런 영상 자체의 피노타입 자체가 이제 달라서 뭔가 지노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설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때 저희가 많이 쓰는 기술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레디오믹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레디오믹스라는 것은 이제 뒤에도 더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계학습하고 딥러닝으로 제가 이제 그냥 무식하게 나눠볼게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크게 무슨 차이냐고 하면은 사람이 정의한 피처로 학습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머신이 알아서 이제 추출한 피처로 학습을 하느냐입니다. 레디오믹스라는 방법은 뒤에도 밑에도 이렇게 써 있지만은 에너지, 컨트라스트, 엔트로피, 호모지니어티, 커렐레이션, 베리언스 이런 이제 피처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이제 통계적으로 내놓은 정의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내놓은 값들이 어떤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되면 이 각 구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디오믹스는 일단 튜머, 이제 온콜로지 케이스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인트라 튜머의 이제 헤테로지니어티,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텍스처가 좀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다양한 패턴이 있을 텐데 그 패턴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거를 저희가 어떤 이제 통계적 수치로서 이제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아주 1차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인텐서티 자체의 통계를 이제 뽑아볼 수 있고, 쉐입에 대해서도 뽑아볼 수가 있는 피처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엔트로피 같은 텍스처에 대한 우리가 이제 통계량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피처들을 뽑은 다음에 그 피처들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저희가 이제 대충 뽑을 수 있는 게 한 100몇십 가지가 됩니다. 이건 사실 라이브러리마다 다른데요. 173개의 피처가 보통 있다고 얘기를 하고 카테고리는 11개 카테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크게는 이제 넌 텍스처 피처들, 그리고 텍스처의 피처들. 텍스처의 피처에서는 이제 어떠한 이제 방법으로 이제 텍스처에 대한 통계량을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고, 이건 정해진 이제 수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뒤에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놔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넌 텍스처 피처들 앞서 말씀드렸던 트레이, 몰폴로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로컬 인텐시티, 인텐서티의 스태티스틱스, 히스토그램 베이스의 분석 이런 것들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텐시티 같은 그런 이제 피처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 퍼스트 오더 피처라고 하고, 이제 그런 텍스처에 대한 통계량 분석을 이제 저희가 세컨 오더 피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없이 저희가 뒤에 이제 실습에서 알려드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피처들을 그냥 뭐 수십 초 안에 그냥 간단하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처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하시면 옆에 참고의 논문으로 남겨드린 이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런 이제 그런 그레디언트, 이제 그 텍스처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 어디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텍스처가 이렇게 변하고 어디서는 이렇게 좀 약간 호모지니어스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피처들을 또 뽑아낼 수가 있고, 또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튜머 리전이 있으면 그 바운더리에 대한 인피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자리에 대한 피처들을 따로 뽑아내는 이런 피처들, 또 별도로 이제 제한된 것들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피처들을 다 공통적인 것은 사람이 정의한 피처라는 겁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피처를 뽑으면은 뭔가 이제 우리가 영상을 뭐 이제 다른 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피처들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레디오믹스를 할 때 딥 레디오믹스라고 해서 저희가 딥러닝에서 뽑아낸 피처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지금은 개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 딥러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서 추가로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는 딥러닝을 통해서 뽑아낸 피처들, 이거는 이제 사람이 통계적으로 뭔가 정의한 피처는 아니에요. 그래서 딥러닝이 알아서 이제 찾아낸 피처들이고,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군을 구분하는 모델에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피처를 뽑은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계를 하든 머신러닝을 하든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써서 이제 그걸 구분을 하는 각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컨트롤군과 질병 특정 질환군을 구분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방법론이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으로는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실습에서는 이제 뒤에 레디오 피처를 뽑은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한번 클래시피케이션을 시도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2~30년간 이제 학계를 평정했던 알고리즘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 군이 있으면은 각각의 이제 군을 이제 가를 수 있는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는데 각각의 군과의 마진이 최대화되도록 아주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요. 수학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딥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영상 분석을 하게 하는 네트워크인데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그 전에 일반적인 뭐 딥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구분하기도 했는데 성능이 딱히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뒤에는 저희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 모델을 쓸 거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약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AI와 AI라는 용어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걸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AI가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이제 그 기술적으로 국한해서 좀 용어를 잘 쓰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딥러닝도 이제 머신러닝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패턴 분석, 패턴 리커그니션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패턴 인식에 대한 문제를 자동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연구, 그런 것들을 이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푸는 그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 개념에 다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명시적인 피처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분류 모델도 이제 사실 그 모델을 이제 그 설정을 하긴 합니다만 되게 명시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해가느냐 이런 과정들이 그런 것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하나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스태티스티컬 테크닉을 많이
많이 사용을 해왔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배운다 그런 개념을 이제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명시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뭐 A면 B로 하고 C면은 D로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룰 베이스드가 아닌 그냥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배워가지고 스스로 이제 어떠한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지만 스태티스틱스하고 머신러닝은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이제 풍자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스태티스틱스 통계라는 게 이미 있었고 여기다가 이제 이쁜 그림, 이쁜 액자 달아놓고 머신러닝 AI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스태티스틱스라는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이제 해석력을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것 같은 하이포테시스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검증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해석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가정을 하이포테시스를 세워본 다음에 그게 그 하이포테시스가 앞으로 들어올 미래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프리딕션을 잘 하느냐 이 프리딕션 퍼포먼스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 두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은 머신러닝은 하이포테시스를 찾는 모델, 하이포테시스 파인더라고 할 수 있고 스태티스틱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이포테시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하는 테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가 좀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렇게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A, B, C, D가 있으면은 A는 뭐다, B는 뭐다, C는 D다, C는 뭐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이제 틀리면은 넌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런 식으로 지도학습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비지도학습은 이제 그런 명시적인 이제 정답지 없이 그냥 데이터의 패턴만 가지고 스스로 한번 이제 그 클러스터링, 군을 나눠보는 작업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일종의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머신러닝 자체가 알고리즘 시도를 해보면서 뭔가 이제 배워나가는 학습을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건 약간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유명했던 알파고 같은 것들은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는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크게 한 4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모아야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쓰일 수는 없어요. 저희가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모델이 배울 수 있는 방식의 형식의 데이터로 그리고 이제 정답지가 있으면 정답지가 붙여진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클린징을 해야 되는 작업이 되고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머신러닝 연구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별도의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해드리는 거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킬 것인가 이거에 지금 이제 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모델을 트레이닝한 다음에는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잘 말씀드렸죠. 머신러닝은 미래에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프리딕션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데이터, 특히적으로 의학 문제라고 하면은 클리니컬 데이터를 가지고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저희가 모델 트레이닝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 엔지니어를 통해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를 가지고 어떤 피처들을 가지고 구분하는지를 정해놓고 났으면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세 개의 데이터 셋으로 이제 스플릿을 해야 됩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계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통계라고 하면은 우리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때려 부어가지고 이제 온전하게 해석력을 가지는 데이터를 그 하이포테시스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닝 셋을 나눈 다음에 이 각각의 셋들은 이제 서로 익스플리시트,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데이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은 온전히 테스트 셋, 그러니까 미리 유출되지 않은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모델을 빌딩한 다음에 그것들이 테스트 셋에서 얼마나 잘 맞추게 되느냐 이걸 목표로 하고 그 와중에 밸리데이션 셋이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모델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 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모델도 존재해서 저희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과정 중에서 또 별도의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 소위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버피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실 통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최대한의 해석력을 가지는 모델을 만들면 되는 게 이제 엔드포인트 최후의 목적이 되지만은 저희는 미래에 들어올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로버스트리스를 확보한 강인성을 확보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언더피팅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오버피팅 돼서도 안 되는 그런 트레이닝셋에 대해서 적절한 피팅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노이즈에도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를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플리팅을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 자체에 에러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데이터의 측면의 한계도 있고 모델 자체의 한계도 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모델의 한계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오더라도 그 데이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터의 한계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은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장 잘 대변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으면 제일 좋고 그렇죠. 리얼월드 데이터가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문제, 어떤 바이어스를 가지는 모델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서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한 모델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이제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트레디셔널하게는 저희가 피처 익스트랙션, 클래시파이어, 앤 디자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을 두 단계를 해야 되는 거죠. 피처를 뽑아내고 클래시파이어를 분류를 하는 작업 이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앞서 이제 레드믹스라는 것도 이제 피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디자인이 이제 복잡하게 들어간 것들이에요. 수식이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피처를 뽑고 나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랜덤 포레스트나 뭐 서포터 버튼 머신 이런 이제 또 공학적으로 디자인된 클래시파이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연구가 좀 쉽지는 않았었죠. 이제 예를 들어 간단하게 브레스트 캔서 디텍션을 영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기에도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게 고전적인 머신러닝이었던 거고요. 딥러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항상 강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건데요. 우리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인풋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만드는 피처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어떻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것인가 구분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도 그 모델이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가 인풋과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지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딥러닝으로 대변되는 머신러닝을 한다고 하면은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패턴을 학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찾아주는 이런 패러다임이 됩니다. 뒤에도 실습하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아웃풋을 찾을 수 있는 연결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아주 복잡한 브레스트 캔서 스크리닝 그 판독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이게 진짜 비나인이었냐 캔서였냐 이것만 이제 정답지를 설정해 주면은 그 안에는 딥러닝 모델이 알아서 피처 익스트랙션도 해주고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줘서 심플하게 엔드 투 엔드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정답을 바로 붙어주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은 기존의 머신러닝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할 거예요. 저희가 드린 데이터도 각 영상에 대해서 말리거너시 스코어를 들었어요. 글래스 그레이드 그룹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지를 가지고 이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을 해나가는 중에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 그룹이 5였는데 1로 클래시피케이션 했으면은 우리가 정답지를 갖고 있으니까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맞도록 하는 문제 그 해결의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휴먼 슈퍼비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도 디시전 트리를 할 건데 디시전 트리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고전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과 함께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도 이제 장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해석력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석력이라는 거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디시전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애가 왜 이렇게 했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디시전 트리는 다음 같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명확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잡 인터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분기점을 나눠서 이제 연봉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인가 아닌가, 5만 불 이상인가 아닌가, 이상이었으면 yes 넘어간 다음에 통근 거리가 1시간 이내인가 아닌가, 1시간 이내면은 오케이, 넘어가면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아주 명시적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주온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런 아주 명시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그럼 이 디시전 트리라는 것은 이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 노드들에서 이런 분기점을 만들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이걸 일일이 보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거 컴퓨터 자동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이건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실습을 하겠지만은 사실 이것도 디테일을 사실 아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 함수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수만 쓰시면은 몇 줄 안 되고 몇 줄 안 되는 함수만 쓰시면은 바로 이 트리를 컴퓨터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 아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구나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하시면 좋으니까요. 네, 분기점을 고르는 거는 저희가 그 스무고개 게임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처음에 제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스무고개를 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 하는 질문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그렇죠? 이걸 왜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질문을 하죠. 이걸 하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PPT-PPT로 딱 나눠주죠, 그죠? 깔끔하게, 그렇죠? 서로 다른 이제 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좀 용어로는 이제 impurity, 그러니까 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보면은 앞서 이제 그 이렇게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섞여 있는 군이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이 인퓨리티 케이스하고 로우 인퓨리티 케이스가 있는데 둘 중에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떻게 나눠졌을 때 더 좋은 질문일까요? 오른쪽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눴을 때 파란색하고 노란색으로 잘 나눠주는 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여전히 이렇게 섞여 있다. 이거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인퓨리티, 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도, 죄송해요. 불순도. 그러니까 이거는 불순하죠, 그렇죠? 순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각 분을 보면은 순도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순도죠. 인퓨리티는 순도예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제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순도가 굉장히 죄송해요. 불순도가 맞죠, 그렇죠? 헤테로지니티가 높은 게 하이 퓨리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이 섞여 있어가지고 불순도가 높은 걸 하이 퓨리티라고 해서 이런 질문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떤 수치로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는데 지니 인덱스, 엔트로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단순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각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를 노란색이 있게 하고 여기를 파란색이 있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이제 파란색이 와 있으면 이제 에러가 되는 거겠죠. 이 에러를 단순히 카운트하는 방법 이런 것이 되겠고 진리 인덱스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그런 이제 그 불평등 계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이 진리 코에피션트 이렇게 되면 이제 불평등이 굉장히 높은 관계가 돼서 이렇게 잘 구분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수치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엔트로피는 이제 엔트로피 그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이제 어떤 모델 그 불확실성도 큰 상태, 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잘 나눠진 상태는 뭔가 이제 안정된 그 뭔가 이제 그 불확실성이 낮은 안정된 상태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로우 엔트로피가 되고 이걸 하이 엔트로피가 돼가지고 이제 하이 엔트로피가 되는
질문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이제 로우 엔트로피가 되는 질문을 가장 앞으로 당겨와서 그 질문을 먼저 던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를 찾아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정보학의 개념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많이 습득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정보량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접근해서 그 정보량이 많은 얻는 정보량이 많은 쪽으로 저희가 그 질문지를 먼저 선택해서 트리를 만들어 나간다. 왜냐하면 이제 맨 앞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다 던지고 그 다음 좋은 질문 던졌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이제 효율도 좋고 성능이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노드를 이제 맨 앞부터 설정을 해나가야 돼요. 이제 이런 전략을 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그 뒤에 제가 디시전 트리 베이스의 모델을 만들지만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뒤에 말씀드린 그 이름에서 보듯이 트리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디시전 트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 디시전 트리들을 다 모아서 이제 앙상블, 그 통계에서 앙상블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앙상블 개념으로 저희가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트리를 아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각각의 결과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뭐 보팅, 이제 뭐 메이저리티 보팅을 한 다음에 이제 이제 모아서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특정 트리가 잘하면 그 트리에 대해서 이제 웨이팅을 준 다음에 판단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각 트리의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 그 각 트리의 장단점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상당히 이제 그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는 의외로 이제 간단하게는 오버피팅도 좀 자주 잘 하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전적인 머신러닝으로 이제 레이더 픽처를 가지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한번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볼 거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딥러닝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캔서 프로스트 캔서의 이제 어그레시브니스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때 이제 기본이 되는 모델이 아시다시피 이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신경망 모델, 저희가 알고 계시는 사람의 이제 그 바이오로직한 뉴런 모델을 본따서 아티피셜한 뉴런,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입력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웨이티드 썸에 대해서 이제 신호가 이제 그 스레스홀드를 넘었으면은 이제 액티베이션하고 그 액티베이션 시키지 않는 그런 간단한 이제 방법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죠. 이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델로 저희가 이제 할 거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워킹을 하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특정 인풋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모델이에요. 인풋이 하나는 내가 지금 졸립다 안 졸립다. 인풋 두 번째 인풋은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상태다 아닌 상태다. 그거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도가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첫 번째 웨이트는 첫 번째 인풋 졸립다 안 졸립다에 대해서 웨이트는 졸린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테니까 사람마다. 그리고 공부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에 대한 인풋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는 정도가 또 다르겠죠. 공부를 하고 싶은 정도에 대한 또 웨이트가 있어서 우리가 최종 아웃풋은 이제 공부를 한다 아닌다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닌다인데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저희가 그 값이 0 이상이면은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공부를 하는 것이고 0 이하면은 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모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은 졸린 상태 1이고 인풋 2는 또 공부가 하고 싶은 상태 1이다. 근데 웨이트 1은 졸린 정도는 마이너스 5이고 공부를 하고 싶은 정도는 100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정도에 대한 웨이트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의지가 충만한 학생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웨이티드 썸을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1 곱하기 100 하면 95가 돼서 0은 가뿐히 넘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모델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어스입니다. 난 사실 선천적으로 굉장히 자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겁니다. 이걸 더해줘서 그러면은 아까 95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000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900가 돼서 나는 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델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이 모델의 웨이트를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나는 사실 선천적으로 자임하는 사람이라서 공부를 하기 힘든데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도학습이죠. 이제 옆에 이제 엄마가 있어가지고 지도를 해주는 거죠. 이제 너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네? 그럼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하고 싶은 정도를 막 올리든지 아니면은 바이어스를 좀 줄이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파라미터 조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를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들어왔던 인풋 이런 인풋에 대해서 반응을 적절히 하도록 이 웨이트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도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 그리고 사실 아주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얽히섞이 섞여 있어서 복잡한 모델이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제시가 되었을 때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리니어한 모델이에요. 앞서 보여드렸지만 이식 보면은 감이 오시죠, 그렇죠?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A 곱하기 X, B 곱하기 Y 더하기 이제 절편 그렇죠? 아주 간단한 리니어 모델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분류 모델을 만들 때 이 선형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엔드 같은 거 0, 그러니까 엔드는 아시죠? 그 논리기호.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5화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인 모델. 이것들은 간단히 선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0인 애들하고 1인 애들, 또 1인 애들하고 0인 애들이 이렇게 간단히 선으로만 분류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뉴럴 네트워크가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를 모았다가 누가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학계에서. 너 이거 풀 수 있어, 이 모델로? XOR 문제. XOR 문제는 같으면 1이고 0, 0, 0과 0이면 0, 1, 1과 1이면 1, 0, 1이면 1, 0, 그리고 0, 1, 1, 0이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이게 서형식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걸 그냥 뉴럴넷으로 못 푸는 거죠. 1969년도에 이 질문 하나 던지고 가지고 컴퓨터 공학자들이 이거를 20년 동안 못 풀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그 인공지능의 겨울이라는 게 찾아왔었어요. 보시면은 연도가 69년이고 69년 그 뒤에 86년, 거의 20년 가까이 못 풀다가 야, 이거를 그냥 한 층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런 것처럼 그냥 한 층, 이거를 이제 그 단일층의 뉴럴넷이라고 해요. 단일층의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멀티레이어로 쌓는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만들면은 우리가 엑소와 문제 풀 수 있어. 여전히 선형식이지만 두 개의 선형식을 그릴 수 있어. 이거를 나중에 20년 후에서야 저희가 증명을 했어요. 사실 개념 자체는 있었는데 증명을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뉴럴넷을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모델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인풋이 많고 그 안에 히든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층을 쌓을 것이니까 그 안에 히든 레이어가 많게 되면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연결 관계마다 다 웨이트가 있고 또 이 노드마다 다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이거 파라미터 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찾을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하게 된 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정답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돌려요. 일단 갖고 있는 웨이트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모델을 돌린 다음에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너 틀렸어. 근데 얼마만큼 틀렸어? 사실은 이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는 그냥 바이너리죠, 그렇죠? 1과 0이지만은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제 뭐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에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하고 값이 틀렸냐, 이거를 이제 에러로 준 다음에 그 에러를 적게 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서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에러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 방향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식할 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2차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미분해서 이제 마이너스 되는 방향으로 떨어뜨리면 이게 정답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분하고 그 값을 곱하고 더하면은 저희가 이제 웨이트를 그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분하고 곱하고 더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히든 레이어 이 레이어를 아주 깊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굉장히 인풋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딥한 네트워크를 쌓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선형식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돼서 결국은 이제 뭔가 이제 비선형적인 모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비선형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아주 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에요. 웨이트가 보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러를 한번 돌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오면은 그 에러에 대한 이제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이렇게 뒤로 한 단계씩 넘겨가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빠르게 지나갔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모델의 비선형성, 그 선형적인 모델이 아니고 비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는 그냥 스레스홀드를 줬어요. 앞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0보다 크면은 공부한다. 작으면은 그냥 공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선형적으로 스레스홀드만 줬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뒤에서는 이런 시그모이드나 렐루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티드 썸의 결과에 따라서 그 최종 아웃풋이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이제 정의가 돼요. 근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떻죠? 우리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웨이티드 썸이 0하고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 이 정도 사이일 때는 최종 아웃풋이 어떤 값을 가져요, 그렇죠?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이때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값이 1 이상이거나 어떤 특정 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기울기 미분이면 기울기니까요, 그렇죠?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영역 우리가 이제 웨이티드 썸 한 값이 이 영역이 되면은 미분한 값이 없거나 거의 작거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기울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미분값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계속 해줄 건데 미분값이 0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0하고 0이 되거나 아주 작은 값이 돼가지고 아주 너무 작은 값이 돼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에러에 대해서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고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정도 이렇게 아주 딥한 네트워크를 쌓게 되니까 중간에 0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수가 되어가지고 이게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가 파라미터를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얕은 네트워크면은 보통은 문제가 없었는데 딥한 네트워크를 쌓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아주 어이없게도 이 간단한 문제도 10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못 풀었어요.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2016년도 알파고 막 뜰 때 그때 딥러닝이 잘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전까지 사람들이 한 2012년도 그 전까지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 귀를 막은 다음에 뒤로 이제 사람들이 말 전달했는데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처럼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에러 틀린 정도 틀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켜 나갈 건데 그 에러를 구하는 걸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로스 펑션이라고 하고 이 틀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건데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에러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에러가 이렇게 작아지도록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쪽 아주 좋은 케이스는 글로벌 미니멈 아주 제일 이제 에러가 작은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때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켜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미분을 하는 이유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그 미분값을 곱하고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미분값을 곱하고 더하는데 얼마만큼 곱해서 더할 것인가 러닝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때로는 너무 느려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데 이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이지만은 때로는 딥러닝 해보신 거 아시겠지만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시간 문제 경우에는 한 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 느린 거죠, 그렇죠? 하지만 또 우리가 러닝 레이트 이걸 곱하는 값을 너무 크게 줘가지고 빨리빨리 학습시킨다 그러면은 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은 잘 가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엉뚱한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적절하게 잘 하는 방법이 또 뒤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앞서 그 기계학습 개념 배우실 때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복잡한 모델일수록 그 앞서 말씀드린 오피팅 문제.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소위 기억을 다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기억을 해버리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만 잘하는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은 퍼포먼스가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만 잘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럴데이터인데 고양이 가르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배터리 문제가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가르쳤더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새로 들어올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애는 뚱뚱하니까 고양이 아니라고 그러고 갈색이니까 고양이 아니고 귀 쳐졌으니까 고양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없었으면은 애가 못 배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또 오버피팅. 학습을 너무 잘한다. 머리가 너무 좋아. 애가 모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머리는 너무 좋은데 아는 것만 잘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 앞서 말씀드렸던 베리시 그레디언트 뒤로 미분값이 전달 안 돼가지고 학습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학습이 너무 느린 문제 그 에러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딥러닝에서 해야 되는 거는 빅데이터를 갖고 하는 연구예요, 그죠? 아까 영상 문제만 해도 뭐 만장, 수십만 장 우리가 사실 오늘은 몇백 장을 드릴 거지만은 원래는 만장, 십만 장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학습이 너무 느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반문론상으로도 그 웨이트를 잘 찾아가는 방법이 그 로컬 미니마를 찾아가는 방향성이 잘 설정되지 않으면 학습이 너무 느린 문제가 돼요. 그리고 학습을 또 너무 잘해버려서 오버피팅 되는 문제. 딥러닝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 한 20년간 또 개념은 있었는데 잘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소위 AI의 윈터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제2의 AI의 겨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았었는데 잘 안 됐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시 그레디언트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푼 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라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이제 그 웨이티드 썸이 이 값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양수값이면은 그 양수값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미분값이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기울기가 있으니까 항상 존재해서 어떤 값을 가지든 간에 뒤로 전달할 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액티베이션 펑션 하나로 그냥 해결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뭐 여기서는 또 이제 기울기가 없는 거 아니냐 또 그래가지고 리킬레르 같은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또 모델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쪽은 뭐 이제 좀 이스포넨셜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뭐 L로 뭐 이런 식으로도 이름 붙이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서 항상 기울기를 가지게 그렇게 해서 항상 파라미터가 이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리시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었는데 간단히 렐루 이거 모델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아주 간단하게 됐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 이거 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지만은 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렐루 써서 잘 됐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리고 포스트 펑션. 이 복잡한 그러니까 이 안에 어딘가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느렸어. 근데 이거에 어떻게 좋은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잘 찾아가는 방법론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느리게 가던 게 쭉쭉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빨리 학습이 진행이 돼요. 모델마다 다 다릅니다. 옵티마이저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RMS 프락 이런 것들이 잘 떨어뜨린다.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방법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건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시면은 다 이제 레퍼런스 달아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담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성능도 우수한 옵티마이저 이거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학습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복잡한
프로블럼 스페이스에서 정답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컬 미니마 학습이 빨리 못 찾아가거나 또 이제 너무 느린 문제가 있었을 때 속을 쓰기고 있었는데 아닥이라든가 이제 모멘텀 같은 이런 오티마이저를 쓰게 되면 빠르게 학습을 하더라. 이것도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비팅 데이터를 너무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너무 그러니까 얘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다 기억을 해버려서 문제 생겼던 거 사실 룰 오브 썸은 뭐냐면요 그냥 데이터를 더 모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왕창 더 모으는 겁니다. 빅데이터 앞서 보셨던 이 자마 페이퍼 12만 장 이거 한번 관련 연구를 해보셨던 분이면은 12만 장이라는 숫자에 아마 기겁을 하실 거예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렇죠? 이런 빅데이터를 모으거나 아니면은 복잡한 모델이라는 거는 웨이트가 굉장히 이제 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한 거죠. 그렇죠? 파라미터가 완전히 피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가 너무 있는 데이터에 피팅하지 않도록 억제를 시켜주는 거니까 웨이트가 막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로스 펑션이라고 해서 아까 그 에러 펑션을 정의했잖아요. 거기다가 이 웨이트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 절대값 씌우면 너무 작은 것도 이제 방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너 이러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에러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 이런 방법. 이걸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유식한 말로는 레귤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정규화라고 해서 이 웨이트에 대한 정규화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복잡한 파라미터가 민감하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반응하지 않도록 억제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럴넷에서는 드랍아웃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 모든 노드들을 다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학습시키는 중간중간에 랜덤으로 특정 노드를 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복잡한 모델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드랍아웃도 이제 그 0부터 1까지 값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5를 준다고 하면은 학습시키는 중간중간에 이제 50%의 노드, 그러니까 절반의 노드를 랜덤으로 이렇게 꺼가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반응을 안 하는 노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론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하는 문제도 속을 썩이고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했더니 학습이 너무 잘 돼. 이런 아주 좋은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럴넷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딥 뉴럴넷이 이제 잘 안 됐었는데 어떤 개념들을 도입하니까 잘 되더라. 이거를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문제는 또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영상이니까 이제 영상을 가지고 딥 뉴럴넷으로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영상 자체를 인풋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죠. 32바이 32의 영상, 물론 이게 사이즈가 큰 건 아니에요. 의료 영상 치면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체스트 엑스레이 같으면 한 1024, 1024 이런 식으로 되고 패솔로지 같으면은 뭐 10만 바이 10만 이런 식으로 돼요. 영상 크기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32바이 32만 해도 이거 이제 그러면 몇 개죠 픽셀이? 32 곱하기 32니까 1024개의 픽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픽셀을 피처로 하는 인풋 레이어를 짤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인풋 레이어 크기가 그러면 1024예요, 그렇죠? 1024 이런 인풋 레이어를 가지는 히든 레이어 두 개 가지는 이제 이런 딥 뉴럴넷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최종에는 이게 0과 1, 0이면은 B9이고 1이면은 이제 말리거런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디오미 피처, 그렇죠? 사람이 이제 명시적으로 만든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피처 173개의 피처를 가지고 인풋으로 하는 딥 뉴럴넷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휴먼 디파인드 피처를 뽑지 않고 애가 알아서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휴먼 디파인드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은 피처인지를 알아서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1번, 2번. 2번이 많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2번으로 쓴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먼 디파인드 피처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잘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고맙습니다. 근데 1번은 제가 아까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다고 제가 했기 때문에 손을 안 드신 거겠죠, 그렇죠? 1024개 픽셀 가지는 인풋을 가지는
이제 뉴럴넷 한번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그냥 딥 뉴럴넷으로만 푼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은 이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Too many parameters. 32by 32의 영상만 해도 1024개의 픽셀 인풋을 가지니까 그래서 1024개의 인풋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여기에 한 50개쯤 있고 여기에 또 50개쯤 있어요. 그럼 파라미터 수 계산해 보실 수 있겠어요? 대충? 여기는 몇 개예요? 1024 곱하기 50. 그쵸? 그쵸? 그만큼의 웨이트가 연결마다 웨이트가 있는 거니까 그 웨이트가 있고 또 여기에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또 더하기 50. 또 50 곱하기 50. 그죠? 웨이트 그만큼 있고 또 여기에 바이어스 50개 있고 또 50개와 여기 뭐 아웃풋노드 하나면 뭐나 50개의 웨이트. 그쵸? 또 바이어스 하나.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쵸? 단순히 계산하기에도 32 x 32 영상 그리고 꼴랑 두 개의 히든 레이어 뒤에 보시면 사실 그 컨버러셔널 뉴럴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모델 뭐 요즘은 한 50 몇 개의 레이어를 가지게 돼요. 히든 레이어로.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 일일이 계산해 보면은 웨이트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사실 일일이 학습시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에 두 가지가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이붓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모든 픽셀에 대해서 동등하게 웨이트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동등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국소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픽셀이 다 들어가서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레티나의 구조도 사실 마찬가지고 사실 일부의 영역이 일부의 신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보세요. 우리가 새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도 새의 전체를 보고 사실은 뭐 그냥 우리가 눈대중으로는 그냥 전체를 본다고 판단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학습되지 않죠, 그렇죠? 뭔가 특정 영역이 오잖아요. 딱 이거 눈을 본다든지 부리를 본다든지 이런 것 아주 구분의 영역이 강하게 학습 남아가지고 우리가 부분만 봐도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이거를 이제 로컬 커넥티비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상을 전체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영상 전체가 들어가가지고 동등하게 웨이트를 갖게 되고 판단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스티니스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를 학습시킨다고 하면은 보면은 새가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뒤를 다 바라보고 있는 애도 있고 옆을 보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애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왠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 애도 있어요. 이게 다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오메트리의 이제 그런 토폴로지의 이제 인베리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에 이제 잘 반영하지 못하는 모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는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이제 남은 한 10분 동안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게 지금 이비지넷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개나 뭐 고양이나 뭐 집이나 뭐 차 같은 사진을 던져준 다음에 컴퓨터 보고 야 이게 뭐야라고 맞췄을 때 얼마만큼 맞추느냐 이걸 가지고 누가 잘하냐 이거를 이제 겨루는 대회예요. 보면은 2010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거 에러입니다. 30%예요. 에러가 30%. 이 얘기는 세 장 던져주면은 그냥 개사진 같은 걸 던져주는 건데 세 장 중에 한 장을 못 맞추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거를 뭐 이런 모델을 우리가 관심이 없죠, 그렇죠? 사람보다 훨씬 보통 사람이 에러 레이트가 한 3%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에서 5%. 이거 너무 못한 모델이에요. 보면 2014년도까지만 해도 7.3%. 이 VGG라는 것도 딥 러닝 모델이거든요. 딥 러닝 모델인데 잘 못해요. 여전히 7%. 이게 보면은 2012년도에 알라스넷이라고 해가지고 에러가 15% 정도의 모델이 있는데 이게 양르쿤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지금 요즘 딥러닝의 3대 천왕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아주 간단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 구조가 전체예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모델인데 어쨌든 워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에러 레이트는 여전히 높긴 했죠.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여기 이 조그맣게 있는 게 얀루쿤입니다. 이게 저만 크게 찍어서 죄송한데요. 이 조그맣게 얀루쿤이 있고 여기 슬라이드에 이것도 역시 잘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 이제 제시를 한 사람이에요. 뒤에 말씀드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사실 에러가 너무 높아가지고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원조니까 자기가 이제 원조 맛집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종교처럼 이제 떠받드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고, 아주 최근 되어서야, 그러니까 아주 진짜 이런 우리가 이 정도 네트워크 갖고 놀고 있다가 한 50몇 층 쌓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보다 잘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50몇 층도 아니에요. 레슨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관련한 연구해 보시면 써보셨을 거예요. 작은 레슨넷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52개 층 가지는 레슨넷이 있고 152개 레이어를 가지는 레슨넷이 있어요. 히든 레이어가 152개예요. 이렇게 되니까 에러 레이트가 3.57. 그러니까 사람보다 잘하거나 비슷한 모델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 이게 보니까 2015년도예요, 그렇죠? 알파고가 2016년이니까 비슷하죠, 그렇죠? 이때부터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피처 익스트랙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으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해줘요. 그러니까 피처를 찾아주는 거죠. 이걸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피처를 찾아주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피처를 뽑은 거 가지고 뭐 통계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어떡하죠? 모든 피처를 다 쓰지 않아요. 그렇죠? 유의한 피처가 있으니까 모든 피처를 쓰지 않고 어떤 피처들이 유의할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줄여나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풀링 과정이라고 합니다. 피처 리덕션, 풀링 레이어라고 하고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이런 레이어가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딥 뉴럴 네트워크니까 아까 많게는 152번까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처가 남겠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남는 피처들을 가지고 우리가 풀리 컨넥티드 레이어라는 것을 통해서 클래리피케이션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예요. 풀리 컨넥티드 레이어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한 영상이 있었는데 피처를 한 500개쯤 남겼다. 500개쯤 있는 것들을 가지고 딥 뉴럴넷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상이 있으면은 컨버루션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영상이 어쨌든 바뀌어요, 그렇죠? 그 피처를 뽑아내는 거니까 피처 뽑아낸 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뽑아낸 피처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개념 자체로는 인풋 이미지 아까 먼저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영상이 있으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픽셀 숫자들이 조합이에요. 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컨버루션하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컬 커넥티비티, 이제 우리가 유의하게 보는 피처들은 거기에 한 군데 모여 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컨버루션 연산이 아주 유효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본 영상이 있으면은 컨버루션 커널이라는 걸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라고도 하고 커널이라고 하는데요. 뭐 용어는 어렵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 곱하기 3 크기의 커널을 정의한다 그러면 3 곱하기 3 크기의 이렇게 9개의 숫자를 가지는 매트릭스를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기 값을 4, 0, 0, 0, 0, 0, 0, 0, 마이너스 4 이런 커널이라고 하면은 컨볼루션 연산은 아주 간단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3 곱하기 3 커널을 여기다가 갖다 대고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4, 여기에 0이 있죠. 4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곱하고 더하고 웨이트 썸이죠. 이걸 한 다음에 그 웨이트 썸된 걸 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에 뿌려주는 거예요. 이 결과값이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옆으로 한 칸씩 옮겨가지고 또 계산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널이 있으면은 이 이미지에다가 한 칸씩 옮겨가면서 웨이트 썸을 합니다. 해서 그 결과값을 그 다음 이제 피처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우리가 뽑아낸 피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 곱하기 5 영상에서 3 곱하기 3 커널로 웨이티드 썸 하면은 각각의 결과를 한 픽셀씩 뿌려줬을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피처맵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연산을 하게 되고 한 번 레이어에서 하나의 커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커널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커널 필터의 개수라고 하고 우리가 용어로는 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버전 필터를 또 예를 들어서 10개를 쓴다. 그러면은 10개의 피처맵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그 다음 레이어에서 이제 그러면 5 곱하기 5 영상에 대해서 3 곱하기 3의 피처를 뽑게 되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 3 곱하기 3 피처를 또 인풋으로 하는 컨볼루션을 또 한 다음에 피처를 뽑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커널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렇죠?
또 여기서 이런 커널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피처 맵이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피처 맵 뽑게 되면 이게 약간 개념적으로 보면은 약간 영상이 간단해지죠. 그렇죠? 디테일은 떨어지지만은 뭔가 건물인 것 같은 그런 형상들이 피처가 남게 돼요. 이것들이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 건물이면 건물, 뭐 이제 강이면 강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대변하는 피처가 남게 된다. 이런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주로는 이제 뭔가 윤곽선 이런 것들이 남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5 곱하기 5 영상에 대해서 3 곱하기 3 필터로 컨볼루션을 하면은 피처 맵이 크기가 몇이었죠? 3 곱하기 3의 피처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딥 뉴럴넷이에요. 그렇죠?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쌓아야 돼요. 5 곱하기 5 영상이 3 곱하기 3이 되었고 여기서 3 곱하기 3 필터링 한 번 더 하면은 사이즈 어떻게 되죠? 피처 맵이 1이 되겠죠. 그렇죠? 한 번밖에 못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컨볼루션을 두 번만 했는데도 1이 되니까 여기서 컨볼루션 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점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컨볼루션을 해요? 뭘 하겠어요? 그 얘기는 딥 뉴럴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컨버전 하면 크기가 줄어들어. 그럼 우리가 딥 뉴럴을 써야 되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패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버전 뉴럴 할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뎁스,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를 몇 개 쓸 것인가 레이어마다 그 뎁스를 줄 수 있고 또 하나가 패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로 패딩이라고 하면은 0을 제로 패딩을 하게 되면은 0을 이제 그 옆에다가 하나씩 더 붙여주는 거예요. 한 줄씩. 패딩도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딩 1이라고 하면은 한 줄 붙여주는 거고 패딩을 2로 하면은 제로 패딩 2로 하면 두 줄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줄만 붙여줘도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컨버전이 시작되니까 3 곱하기 3 커널을 가지고 피터링을 해도 4 곱하기 4의 영상이 그대로 4 곱하기 4 영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 뉴럴넷을 쌓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4 곱하기 4 영상 보세요. 그럼 이 가장자리 값들 있죠. 1, 2, 3, 0, 0, 3, 2, 1이 가장자리 값들. 근데 우리가 패딩을 안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1값이 맨 가장자리는 1. 얘는 컨볼루션 한 번밖에 못 하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가장자리에 있는 정보는 잘 안 쓰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1은 같은 값인데 최소한 9번이 아니죠. 그렇죠? 몇 번이 9번 중 6번?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는 제가 피처에 반영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패딩을 하게 되면은 얘도 최소한 한 6번 정도 하나요? 한 4번 정도 하려나? 얘는 하여튼 비슷하게 반영이 되니까 아주 페어하게 우리가 컨볼루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가장자리 정보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줄 수 있는데 그 다음 뭐냐면은 스트라이드, 보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터가 한 칸씩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이 한 칸씩 움직이는 거를 뭐 때로는 좀 이게 영상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한 두 칸씩 움직이게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냥 1로 놓고 하기도 하고요. 예. 많이 좁아야 한 2, 3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이퍼 파라미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필터를 몇 개 쓸 것인가, 또 커널 사이즈를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가, 또 제로 패딩은 얼마만큼 할 것인가, 보폭 스트라이드는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또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 넘어가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거고, 풀링 레이어. 그래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런 컨볼루션 연산을 반복해가지고 피처 맵을 던져주고 그 다음 레이어를 넘겨줄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피처가 자동으로 뽑혀져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커널이에요. 커널. 처음에 이 커널로 학습을 시켰는데 피처가 뽑혔잖아요. 이 피처가 정말로 이게 이 피처를 뽑았을 때 이 피처로 우리가 구분이 잘 되냐 이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뽑힌 피처로 구분이 잘 안 됐어. 그러면은 피처를 다시 뽑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 웨이트는 뭐냐면은 이게 다예요. 이 9개. 이 9개만 바꿔가지고 또 새로 피처를 뽑아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딥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모든 연결이 다 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각 연결마다 웨이트를 다 정의해줘야 돼. 그러니까 1024개 인풋에 50개 히든 노드가 있으면은 1024 곱하기 50개의 웨이트 그거를 다 학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쓰게 되면은 인풋이 얼마만큼이고 그 중간에 히든 레이어, 히든 노드가 얼마만큼 있든 간에 이 3 곱하기 3, 이 커널, 이 9개의 값만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 굉장히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연산 성능도 좋아지면서도 피처를 잘 뽑게 되는. 뭐 물론 이제 뎁스가 한 10개라 그러면은 90개. 그래도 많은 수준 아니에요. 이제 90개의 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 피처가 아니라 90개의 파라미터.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볼루션 한 번으로 뽑는 정보는 아주 국소적인 영상에서 아주 국소적인 부분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이제 영상상에서 국소적인 정보를 뽑아가지고 이제 로컬 커넥티비티에 이제 기반해서 피처를 뽑을 거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뽑힌 피처들을 가지고 이제 풀링이라는 거는 이제 피처가 너무 크니까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4의 피처가 있으면은 줄이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 곱하기 4의 피처를 2 곱하기 2의 피처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 레이어로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흔히 하는 방법은 이제 맥스 풀링이라고 해서 2 곱하기 2의 맥스 풀링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피처 뽑힌 피처 맵에서 2 곱하기 2의 영역에서 가장 큰 값 6만 그 다음 피처로 넘기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2 곱하기 2에서 가장 큰 값 8만 그 다음으로 넘기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은 그 피처 대값, 에버리지 풀링은 그 안에서의 평균값으로 넘긴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맥스 풀링이냐 뭐 그냥 웨이트 썸을 넘기느냐 뭐 이런 식에 따라서 이제 피처가 달라지게 되죠. 입력 반환이 간단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트렌드는 이 풀링 레이어는 잘 안 쓰는 태세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차라리 뭐 슬라이드를 한 2로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피처를 이제 좀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풀링 레이어 사실 잘 안 쓰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를 반복한 다음에 뽑혀진 피처들을 가지고 그래서 한 500개 피처 남겼다, 512개, 1024개 피처 남겼으면은 그걸 가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 보통 한 두세 층, 한 레이어가 한 두세 개 되는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 분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소프트매스 펑션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색깔을 구분하는 모델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체 확률 중에 이제 초록색일 확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펑션을 정의할 수 있겠죠. 전체 개수에서 초록색인 이제 인스턴스 개수 그래서 확률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0과 1 사이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초록일 확률 한 번 인풋을 넣었을 때 초록일 확률, 파란색일 확률, 뭐 퍼플일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값이 나오게 돼서 전체 이제 그 총합은 1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아웃풋을 정의하게 되면은 가장 높은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얘가 초록색일 확률이 제일 높았으니까 이 인풋은 초록색이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원 영상을 놓고 얘가 빌 게이츠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은 컨볼루션을 거친 다음에 뽑혀진 피처들을 가지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빌 게이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모델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칠수록 뭔가 여기 옆에서 보시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로우 레벨 피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풋하고 가까운 레이어에서는 이런 이제 점선면 왜냐면 아주 국소적인 부분을 봐서 이제 뽑히는 피처들이니까 점선면의 피처들이 남아가지고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뭔가 사람 얼굴을 구분하는 것 같은 이제 하이 레벨 피처들이 남게 돼요. 그래서 아주 딥한 레이어를 쌓게 되면은 이런 이제 추상화된 피처들이 아주 이제 잘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처들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얘가 빌 게이츠다 아니다 이런 것을 구분을 해주는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로우 레벨 피처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인버선에서 그냥 아주 국소적인 것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의자를 구분하는 모델이냐 엘레펀트를 구분하는 모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는 하이 레벨 피처는 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총합해서 잘 쓰게 되면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건 용어예요. 그래서 디텍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푸는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이요. 완전 분류 문제만 풀지만은 디텍션 문제는 이제 응용을 하면은 이런 걸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으면 어디 있다까지 알려주는 모델을 디텍션 모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어디 있다가 끝이 아니라 어느 픽셀까지가 이제 소다, 사람이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알려주는 문제. 그냥 윤곽선을 그려주는 문제죠. 이런 걸 세그멘테이션 문제. 또 딥러닝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영상 변화 문제도 잘합니다. 이제 뒤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그렇죠? 많이 보셨죠? 어떤 사진을 보면은 어떤 특정 화가의 하품으로 바꿔주는 문제들. 이것도 그냥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냥 아주 덴스하게 연결된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을 그냥 만들어주고 학습을 시키면은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이렇게 던져놓게 되는 아주 재밌는 이 모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영상을 설명하는 캡셔닝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새들은 실존하는 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소위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잘하게 됐으니까 이런 텍스트 디스크립션이 있으면은 이 디스크립션에 맞는 새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런 입력과 이런 아웃풋의 조합을 열심히 학습시킨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입력 들어오면은 뱉어내게 되는 이런 연결 관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학습을 합니다. 또 잘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스켈레톤 이런 뭐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모델인데요. 어떤 사람의 이제 동작 같은 거는 이제 스켈레톤으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건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예시인데요. 재밌어요. 안 보여주나? 재밌는데. 아쉽네요. 이거 재밌는데 안 나오네요. 재밌는데 이거 아쉽다. 이거 되게 뭐냐면요. 이거 뒤에 진짜 아쉽네요. 이거 그냥 이렇게 포즈 에스티메이션 한 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같이 되게 춤 못 추는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동돌이가 와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작 분석을 해요. 스켈레톤을 딴 다음에 그 스켈레톤에다가 뭘 하냐면은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없는 새 이미지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사진을 가지고 특정 화가의 화풍을 만들기도 하는데 요즘 그런 거 보셨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영상에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영상을 막 얼굴을 막 바꾸잖아요. 이걸 응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으면은 그 춤추는 영상에다가 다른 사람 영상으로 바꿔요. 그런 걸 하는 그걸 이용해서 잘 추는 사람 영상에다가 제 얼굴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거를 애가 이제 에브리바디 댄스 나우라는 이름으로 이게 버클리 그룹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막 발레하고 막 이러거든요. 애가 막 재밌는데 아쉽네요. 근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나머지 한 2분 동안 그냥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은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거 다 누구나 하고 있는 거죠. 감별 진단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이제 심장 영상,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심혈관 질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혈관 같은데 이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석회화가 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워킹을 못하는 영역들을 저희가 이제 정량화도 잘 찾아주는 거죠. 찾은 다음에 정량화도 하고 그거에 대한 시비어리티 얼마만큼 심각하냐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는 모델. 뭐 해보니까 사람보다 잘하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브레인 튜머 같은 것도 이게 그냥 브레인 튜머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분자 유전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것들 얼마나 얘가 어그레시브한 캔서냐 아니냐 이런 것들 구분해주는 모델들 이런 것도 딥러닝으로 머신러닝으로 하고 있고 이건 간단하게 이제 프랙처 이제 골절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찾아주는 거. 이건 이제 그냥 골절이 아니라 소아의 골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아의 케이스는 또 어른들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조인트의 영역들의 이제 어나토미가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학습이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관절염 같은 것도 그냥 관절염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시비어해서 사실 이 정도 기준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애가 이제 잘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면은 수술도 이제 정말 해야 되는 케이스하고 안 해야 되는 케이스를 잘 구분해줄 수 있다. 그리고 애가 딱 봤더니 정말 봐야 되는 부분을 잘 보고 학습 판단을 잘 하더라.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이런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분류 같은 거 이거 이제 MRI를
찍은 걸 가지고 이건 일반적인 진단 목적은 아니에요. 특정한 목적에 쓰는 건데 이게 실제 찍은 CT인데 실제 찍지 않아도 이렇게 실제 찍은 것처럼 CT를 잘 만들어내주는 것들. 그리고 조영제를 넣지 않고도 조영제를 넣지 않거나 조영제를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뭔가 컨트라스트가 이제 인핸스된 영상을 이제 이 원본 영상으로부터 만들어내주는 것들을 딥러닝으로 학습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렸는데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다그 딥러닝보다 다 훨씬 더 복잡하고 좋은 모델이니까 잘 오버피팅해서 받아들였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사실 이게 한 두세 시간 걸려서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 모자란 건데 하여튼 개념으로 좀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고 뭐 원내에 계신 선생님들이면은 저는 이제 한 가을 학기마다 이제 의학과 대학원 수업으로 의료인공지능계로 수업을 열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은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의료인공지능 학회나 뭐 이제 보건산업교육진흥원인가 그 하여튼 제가 코이 KOHI라고 있는데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또 많이 또 다가주시면은 저희가 특히 이제 여기 임상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공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또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저희 조교들하고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감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인 질문도 이메일 통해서 편하게 해주시거나 저희 조교 통해서 질문 전달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쉬는 시간이 30분까지인데요.